지금까지 정치 철학에서 텅 빈 곳, 조명되지 않았던 점들이 뭔가로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필요한 전환이 뭘까? 오늘 얘기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 철학적인 전환에 관한 시작인데요. 이야기를 풀어가기 앞서서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래의 정치 철학이 다뤄왔던 것은 정치인데요. 이 정치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다뤄왔던 것은 폴리테이아입니다. 정체를 다루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치 철학이라고 얘기할 때 실제 다른 것은 정치 공동체, 국가, 정치 공동체의 철학 또는 국가 철학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로 이 폴리테이아에 당한 인론이 정치 철학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번, 특히 지난번에 다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정치 철학은 폴리테오마를 문제 삼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폴리테오마란 뭐냐? 만드는 자 바로 인민입니다. 국가를 만들고 형성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종래의 정치 철학은 폴리테이아가 무엇인가, 어떤 폴리테이아, 어떤 정치 질서가 옳은가 등등을 따졌습니다. 어떤 정치 체제가 옳으며 또는 지속 가능하고 바람직한가를 따졌습니다. 그러나 실제 정치 체제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부터 정치학의 전환을 생각해 봐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앞으로의 정치 철학이라고 그러면 이 두 가지 얘기를 골고루 종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폴리테이아, 정체, 국가에 대한 인론을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국가가 필요한가, 또 국가란 왜 정당화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 권력은 왜 있으며 그 한계는 뭔가, 그런 고전적인 질문들을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가를 만드는 사람, 인민에 관합니다. 이 문제와의 관련 속에서 다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라는 말을 다시 부각시켰습니다. 이 민주주의가 사실은 바로 이 폴리테오마, 만드는 사람들, 정치체제를 만드는 사람들, 인민에 관한 이야기였다. 인민주권, 또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군가의 주권, 굳이 누가 통치해도 무관계한 정말 악마의 지배,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서는 추첨을 해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오는 그러한 지배. 원래 민주주의의 뜻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슨 텔레파시를 해서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다 차이나는 시공간에 살고 있고 차이나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 속에서 공통의 것을 만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모두가 똑같다 그러면, 모두가 동일하다 그러면 굳이 민주주의적인 결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수 소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추첨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동질적인 차이라든가 공통성을 가진 차이, 그럴 때 민주주의가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누가 파괴했는가? 사실상 민주주의를 누가 파괴했는가라는 말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런 엄격한 게 민주주의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파괴했는가라는 말은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자면 그럼 누가 이건 진정한 민주주의를 가로막는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도달했던 좀 더 나은 민주주의적인 상태. 저는 유럽이 50년대, 60년대에 도달했다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태를 누가 파괴했는가? 누가 후퇴시켰는가? 라는 역사적인 질문도 던지고 그 대답을 신자유주의다.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바로 공통성의 기초, 서로 차이를 가지고 있으나 있는 개별적인 시민들을 묶어주는 공통성의 기초, 주권의 기초, 모든 종류의 사회적 수준을 신자유주의가 대체하고 파괴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후퇴가 이루어졌다. 이상적인 진정한 민주주의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지만 역사상 도달했던 수준으로부터도 더욱 후퇴한 30년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87년 민주주의라는 게 비교적 근래의 사건이기 때문에 독재와 민주주의 이런 두 가지 부분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87년 이후의 역사를 보면 민주화가 확장되고 진척되는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그와 같은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실질적인 국민주권이 후퇴하고 파괴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정치학의 전환을 위하여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서 제가 꺼내던 단어는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바로 이 민주주의라는 단어였습니다. 저는 이 민주주의라는 단어로부터 출발해서 필요한 전환들을 하나하나 오늘 이 시간에 짚어왔으면 합니다. 네. 두 번째 항목 민주주의 발전에서 썼습니다. 동네 정치학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가? 바로 질문했을 때 첫째는 존재의 학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인간은 폴리스적인 동물입니다. 그러니 정치 공동체 속에 참여함으로써만 그의 인륜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정치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노예이거나 여성, 아동, 주권자가 아니죠. 따지고 보면 인간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 속에서. 정치체를 그렇게 논증할 때 그것은 인간의 본성, 정치에 참여한다 또는 인간 존재에 관한 서술을 통해서 정치 공동체, 폴리스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전 정치학의 특징입니다. 본성론은 한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 본성에 기초한 폴리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인간의 본성에 기초한 것이 폴리스이기 때문에 폴리스 자체는 사실은 매우 자연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고 자연적으로 정당화되는 거죠. 거기에 사회계약이니 합의니 선거니 투표니 하는 말들은 들어설
자리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근대에 들어와서 정치 철학은 근거에 하게 됐습니다. 뭐냐? 이제 근거를 찾아요. 그전에는 인간 존재로부터 직접적으로 자연적으로 정당화됐어요. 정치체가. 폴리스, 국가는 인간 존재의 근거로 인간 존재로부터 직접적으로 정당화됐습니다. 그런데 근대에 들어오면 더 이상 그와 같은 직접적인 정당화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이미 인식론이나 자연과학, 인식론이 바뀌고 자연과학도 발전하고 인간이 태어날 때 어떤 선의 이데아를 본유관념처럼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백지 상태에서 태어나고 모든 게 자신의 경험과 교육의 선물이라는 걸 이미 17세기 철학자들은 알고 있었죠. 그들은 그래서 정치체, 국가의 근거를 묻기 시작합니다. 국가는 대체 무슨 근거에서 정당하냐? 국가가 행사하는 지배는 어떤 근거에서 정당한 것이냐라는 겁니다. 근거의 학은 지배의 정당화, 또는 달리 얘기하면 정당한 지배 기준 제시. 지배를 정당화하면서 정당한 지배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얘기는 부당한 지배에 대해서 이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겠죠. 이런 근거의 예로서 흡수하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로케의 경우에 생명, 신체, 재산 이게 국가 권력을 정당화해주는 근거였고 국가 권력이 만약에 생명과 신체와 자유와 재산을 억압하고 뺏는다 그러면 부당하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로크의 정치학 전체는 입헌주의라고 명명할 수 있는 입헌주의라고 부를 만한 성격을 갖게 됩니다. 정당화의 기준을 얘기하고 그 기준을 넘는 도가 넘는 권력에 대해서는 저항하라고 가르치는 입헌주의적인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 입헌주의는 다수가 결정한 법도 만약에 그것이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면 저항해라. 만약에 그것이 신체를 구속하는 것이라면 저항해라라는 말이 듭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민주주의에 대한 제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런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저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무분과 성이라는 무분과 성의 원리라는 점들을 알겠습니다. 이 민주주의는 뭐냐? 그 자체로. 예를 들어 생명, 자유, 신체 등을 보호해야 된다. 이것은 민주주의에서 나오는 원리들이 아닙니다. 별도의 원리들입니다. 자연적 권리라든지 또는 민주주의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을 가진 시민들이 당연히 가져야 되는 본원적인 권리는 이런 걸 거다라는 그러한 문제. 지금 민주주의 이전의 문제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반면에 민주주의는 사실 어떠한 근거, 자기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우리는 다수가 결정했을 때 그것이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다수가 결정했을 때 효력이 있으니 유효한 결정이니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결정했을 때 그게 맞다, 무조건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민주주의적인 다수결 그 자체로 진리성조차 담보한다고 하면 과학이니 뭐니 이런 게 있을 필요가 없죠. 진리를 따로 논할 이유도 없고
전부 다 손으로서 결정하면 될 겁니다. 근거를 따지는 거. 그게 맞냐, 틀리냐, 참이냐, 거짓이냐, 또는 정당한가, 부당한가. 그게 인간의 권리냐, 또는 권리적 성격이 없는 어떤 잠정적인 제도인가. 이런 것을 따지는 문제들은 사실은 민주주의와 별도의 원리에서 움직입니다. 반면에 민주주의는 그러한 원리들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도 자신의 고유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원리는 깊숙이 들어가고 무궁무진합니다. 어떠한 근거도 찾을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즉각적으로 효력이 있는 결정. 어제는 다수가 A라고 결정했는데 하루가 지나서 다수가 B라고 결정하면 B가 유효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의 원리죠. 그럼 이 무궁과 성의 원리란 따지고 보면 창설적인 기능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얽매이고 구속하고 제한하고 그런 기능이 아니라 뭔가를 바꾸고 혁신하고 창설하고 만드는 기능입니다. 만든다, 창설한다. 바로 민주주의란 뭘 만드는 사람들, 폴리테우마의 지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민주주의 원리는 신이 우주를 창조하듯이 실제 사람들이 정치체를 창조한다. 자신이 살고 있는 정치 공동체의 창조자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권의 관념 자체가 사실은 신의 관념에서 비롯된 겁니다. 민주주의야말로 무궁무하기 때문에 어떠한 근거에도 구속되지 않고 창설적인 기능을 가지고 그 자체로 역동적이고 그 자체로 힘, 그 자체로 힘의 요소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겁니다. 반면에 근거의 학을 보자면 어떤 근거를 찾는다라는 것은요, 근거 속에서 A라는 근거에서 볼 때 B가 옳다라는 문장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A라는 근거에서 볼 때 B가 옳다. 그런데 이것은 B를 갖다가 절대적으로 유효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B는 단지 A라는 근거에서만 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자체로 구속적입니다. 자유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떠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것은 어떤 행위에 대한 허용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 행위가 자유의 관점에서 자기결정적인 책임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구조입니다. 무엇인가를 근거 지은다는 것이 동시에 무엇인가를 한정짓고 경계짓고 구속한다라는 뜻을 갖는다는 점을 좀 깊이 생각해 주시면 이해해 주시고, 반면에 민주주의는 어떠한 근거에도 소급할 필요 없이 그 스스로 마치 세계를 창조해 하듯이 새로운 결정은 끊임없이 창조해 가고 끊임없이 새로운 어떤 욕망, 새로운 희망, 어떻게 보면 세계에 대한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 속에서 뭔가를 끊임없이 새로운 결정을 해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결정에 구속될 이유도 없고요. 한 번의 결정이 영원하지도 않고요. 즉 매우 영속적인 과정, 지속적인 과정 속에서 자기갱신적입니다. 네,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까지 정치 철학이
지나치게 존재의학과 근거의학을 통해서 이와 같은 무근거적이고 사실은 그 스스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자체로부터 배방되어 있는 그 스스로가 힘의 원천이 민주주의, 무근거적인 민주주의에 대해서 일종의 제한을 하려고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이러한 제한이 합당한가 또는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거죠. 좀 쉽게 현실의 문제로 들어가죠. 현실 국가의 헌법은 한편으로는 기본권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통치 질서에 관한 장악이 있습니다. 기본권은 사실은 이런 근거학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근대에 의해 공통의 관점들을 담고 있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는지 그와 같은 공통의 관념들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무근거한 것이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권의 원리,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싸우고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에 속한다. 이와 같은 주권의 원리에 대한 표명, 바로 민주주의 원리, 그리고 그로부터 전개되는 통치질서에 관한 사항들, 이 두 개는 어떻게 우리가 모아야 되느냐. 과연 근거의학이 민주주의적인 이 자기 신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제가 지금 던진 질문은 굉장히 초보적인 질문인데 이 질문을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어떤 근거로부터 경제, 권리, 법 등을 만들어내는 근대주의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하나의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떤 조건에서 그런가? 사회적 조건은 물어야 된다. 사회적 조건을 묻지 않는 경우에 사실은 헌법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기본권이나 장식이 지나지 않게 됩니다. 실효화할 수 있는, 실질화를 할 수 있는, 실제로 그것이 말로 헌법에다 써 있는 자유가 아니라 실질적인 자유가 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은 인간의 존엄이라고 써 있는데 조건은 뭔가? 조건을 물어야 된다. 끊임없이 물어야 되고 최소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논투를 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다수가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끄덕이는 수준에서 이 조건들이 할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자유평등 가계라고만 이야기한들 자유평등 가계에 입각한 정치 공동체 국가, 이것은 단순히 사실은 국가 권력을 그 당시처럼 규제하지도 못하고 또 권력의 근거를 부여해주는 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회적 조건을 물어야 된다. 근거의 치마가 사실은
조건의 정치하고도 바뀌어야 된다고. 훨씬 더 규범 철학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현실적 조건을 응시하는 철학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근거에 대한 논의가 전혀 필요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그와 같은 근거에 관한 논문은 그저 형이상학적인 목마타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사실은 우리 많은 것을 놓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벤담, 휴 이런 사람들이 17세기 자연법 사상을 공격하면서 사실 그런 형이상학적인 뒷거리에 불과하고 키 높이를 하기 위해서 목마를 타고 키를 높이는 불과하다. 사실 인간의 정치 생활을 결정하는 것은 그와 같은 규범 철학이 아니라 전체의 제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거꾸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인간을 결정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는 어떤 근거에서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시 질문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제도가 무조건 옳습니까? 제도가 인간을 구속하고 결정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의 제도가 인간을 구속하고 결정하는 상태가 계속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 꼭 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것이 바로 그런 바람직한 조건, 자유를 실제화할 수 있는 조건이면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다. 사회 연대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은 무엇인가? 그 조건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철학은 던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현 시대에 준하는 답변들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전환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폴리테이아 그리고 인민 단순히 폴리테이아 국가는 이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실제 인민이 어떠한 처지에 있으며 그리고 인민의 현실적인 조건이 어떻고 또 그들이 실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 창설하고 형성할 능력을 가지려고 하려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야 됩니다. 국가만을 바람직한 국가만을 서술하는 것이 정치 철학의 임무를 다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한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국민의 상태는 무엇인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만약에 이것을 어떤 이상국가라고 한다면 이상국가 혹은 이상공동체 이것은 주체적 두 문제에 대해서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상국가나 이상공동체를 논하는 것만으로서 정치철학의 과제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오히려 그러한 공동체, 정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 어떤 주체가 등장할 때 비로소 그러한 정치 공동체가 등장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같이 논해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정치학은 너무나 국가의 측면에서만 이야기를 했다. 거꾸로 우리가 정치라는 말, 폴리틱이라는 말, 사실 폴리테이아에서 온 말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것을 누가 만드냐? 사람이 만드는 건데 사람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는다. 정치적 주체에 대한 얘기를 빼고 정치철학을 전개하는 것은 항상 어떻게 보면 그저 좋은 얘기, 옳은 얘기, 사변에 빠지고 맙니다.
네, 저는 사회적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건을 끊임없이 물어야 된다. 어떻게 실지가 되는가? 실질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물어야 된다. 그럼 그냥 우리가 폴리테이아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권리 그리고 이념이 있을 텐데 자유평등 가계와 같은 그런 이념의 실현 조건에 대해서 물어야 하듯이 실제 우리가 국민 또는 시민 또는 주권자라는 말도 쓰면 됩니다. 이런 주체의 조건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할 때 비로소 그가 실질적인 주권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할 때 그는 사실은 선거권을 갖고 있지만 주권자가 아닌지. 결국은 둘 다 같은 대답으로 기술이 되고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적 기능입니다. 제가 이때 사용한 비판이라는 말은 사실은 두 가지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범주를 잘 나눠서 이것은 서랍 1번에 집어넣고 이것은 2번에 집어넣고 이것은 3번에 집어넣고 체계화하고 재배열하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배열이 되지 않는 것들을 버리는 거고, 비판이란 단순히 현실이 틀렸다라는 가치평가 또는 비난이 아닙니다. 비판이란 집계와 재정렬, 질서화. 그래서 그 속에서 체계화될 수 없는 것. 사실은 달리 틀이 짜여질 때 필요 없는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겁니다. 정치 철학이 그러한 기능을 할 때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할 때가 비로소 국가와 인민의 관계 그리고 근거와 조건의 관계를 본질을 무시하는 그런 본연의 새로운 어떤 전환적인 길들이 모색이 된다고. 단순히 과거의 정치 철학과의 문답, 과거의 정치 철학의 빈 곳은 뭐고, 그리고 어떤 시도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만 따지는, 사실은 책 속에서만 일어나는 이론된 이론으로서의 발전, 이론의 자기정개로서의 발전 뿐만 아니라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적인 기능을 수행할 때 이와 같은 이론적인 정원이 치열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40분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5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정치 철학, 소위 폴리테이아의 근거를 묻는 정치 철학에 대하여, 그래, 근거를 묻는 건 근거를 물어야 된다고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근거가 뭔지, 뭐가 정당한지, 뭐가 부당한지 물어야 된다. 거기까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로 생각할 때 국가 권력의 근거는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나는 답을 내기 위해서 그런 문답을 지속해야 될 이유는 더 이상 없다. 거꾸로 근거를 묻는 행위는 실제 어떠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자유와 평등이 실현될 수 있는가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다. 실제적인 사회적 조건과 근거를
묻고 답하고 근거를 찾는 일이 하나의 결합된 작업, 하나의 결합된 이론적인 작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근거를 묻는 일만이 정치철학의 본업이 아니라 실제 주권자, 플레테우마의 상태, 어떤 조건 속에서 실제로 모든 만인이 주권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떤 조건 속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한가, 어떤 조건 속에서 우리가 비록 서로 개별적인 차이가 있지만 하나의 공통된 주체로서 공통적으로 국민 주권자로서 하나의 공동체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는 근거를 묻는 기능, 뭔가 정치책을 제안하는 기능, 그리고 거꾸로 주체의 자격과 상태, 그리고 어떤 조건 속에서 능동적 주체가 탄생할 것인가를 탐색하는 작업. 그리고 이것은 창설적 기능, 하나는 제한적 기능이고 수동적 기능이라고, 하나는 적극적이고 창설적인 기능. 이 두 가지를 정치학이 다 담당할 때에만 실제 지금까지 종래의 정치학과 다른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같은 이야기를 좀 다르게 이제 풀어가고 싶은데, 정치 철학이라는 사고방식이랄까요? 전통이라고 할까요? 정치학이 탄생한 이래로 두 가지 종류의 힘을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필요할까요? 파워, force. 독일어로 마크트, 개마크트. 하나는 둘 다 힘입니다. 하나는 정당한 힘이고, 달리 얘기하면 규범에 입각한 힘이고, 하나는 그냥 자연적 힘이에요. 자연적 힘이 나쁜 건 아니죠. 단지 근거가 없는 거죠. 만인력이 나쁜 겁니까? 사과가 나무에 떨어지는 게 나쁜 겁니까? 그건 아니죠. 단지 그건 자연적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규범에 의지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의회가 뻥뻥뻥한 것, 사업부가 판결 이렇게 한 것, 이런 거는 그게 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보호가 돼서 정당성이 부여가 됩니다. 이 두 가지 힘을 정치철학이 탄생한 이래로 구별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천천히 들여다보면 거의 모든 political power, 정치 권력, 이것은 거꾸로 보면,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호브스의 경우에 만인과 만인의 계약이라고 하지만 주권자는 그 계약에 참여하지 않는다. 주권자는 제3자입니다. 주권자는 파생해서 아니다. 바로 그런 예외적 존재, 규범적이지 않은 자연적 힘이 바로 주권의 기초라고 호브스가 설명하고 있단다. 최초의 근대 정치라고 그랬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적나라하게는 모든 정상 상태는 비상사태다라고 히틀러 시대의 극우 정치철학자 칼 슈미트가 얘기합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그런 얘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논리의 힘이고 규범의 힘이고 또는 제도의 보호를 받아 정당한 힘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건 자연적인 어떤 강권력에 지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치 공동체에서 행사되는 파워들은 포스에 지나지 않죠.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죠? 현실에 존재하는 소위 스스로 이것은 정당한 힘이야 라고 말하는 파워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 정체를 사실은 그것은 강권력이 지나지 않다라고 드러내는 일종의 신성 파괴, 일종의 폭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뭔가 폭로하는 것을 떠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는 못한 것. 한 걸음 우리가 더 나아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라는 건 뭘까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규범 또는 절차 등이 실제로는 그 정당성을 갖추기 이전에 마치 어떤 카오스에서 우주, 현재 코스모스가 탄생하듯이 굳이 정당성, 부당성이라는 근거를 나누기 이전에 어떤 힘으로부터 자연적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계속 폴리테우마라는 말을 씁니다. 이 인민, 정치체를 형성하는 인민의 힘이 어떤 규범을 형성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 규범과 함께 근거화가 되고 그래서 정당성을 갖추게 됐다고 잊어버린 거죠 그냥. 사실은 17세기 정치학도 크로멘이 왕의 목을 치던 영국혁명의 결과물이었고 루소 칸트도 프랑스 혁명이 없다고 믿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날의 모든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낡아서 어떻게 보면 딱딱한 규범의 외피만 나오는 것 같지만 또 생생한 역사의 결과물이 되는 그리고 그때 등장했다. 뭐 시대마다 다 주체는 달랐겠죠. 그때 등장했던 이 폴리테우마 지금 현재 우리가 보기에 가까워도 짝이 없는 국가를 체제를 만들어낸 그 사람들은 무엇이었을까? 이게 바로 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미 규범화된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상정하고 생각할 때는 그저 자연적인 힘에 지나지 않지만 어떠한 사전에 스스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 없을 때, 무전제적일 때 창조자의 입장에 서 있을 때 그럴 때 사실은 그것은 자연적 힘인지 교험적 힘인지를 따지기 이전의 힘입니다. 오늘날 와서 더 이상 민주주의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사회 공통성 파괴되고 시장의 지배, 기업의 지배 그리고 심지어는 민주주의가 유일하게 기능하고 있는 국민국가마저 글로벌 시장에서는 상당 국제적인 자본들이 이리저리 더 좋은 입시 조건을 향해서 이 나라에 들어왔다가 저 나라에 들어왔다가 노략질하다가 파괴하다가 뭐 부도 처리하다가 그리스처럼 그런 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를 정치 철학의 기본적인 화두 제1주제 설계 그리고 종래의
규범 정치 철학과 바로 이와 같은 창설적인 힘으로서의 민주주의 정치 철학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그때야 비로소 사태의 다른 이면들이 보인다. 여전히 최종적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차원은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지금까지의 모든 법질서, 국가질서는 이와 같은 사회운동의 결과물입니다. 사회운동 주체들의 운동의 결과물입니다. 시민혁명 역시 그리고 그 이후의 법치국가 역시 그리고 실패한 사회주의 역시 그랬다고 치고 그런 사회운동의 결과물이다. 그 민주주의라 사실은 이 제도 안에서 과거의 사회운동으로서 과거의 사회운동의 결과물로 제도화된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민주주의가 경신되고 그리고 현재의 위기로부터 민주주의가 벗어나가는 것은 역시 똑같은 대화밖에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회운동. 새로운 사회운동은 새로운 규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내는 거죠. 새로운 근거를 만드는 거죠. 무근거적이다. 민주주의가 저는 무근거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민주주의가 무근거적이다라는 것은 아무 근거가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뭐 이 얘기하고 내일은 저 얘기하고 그냥 밤기에 폭주를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근거적이라 하면 과거의 근거에 대해서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자면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거 짓기를 꾸준한 근거 짓기를 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거꾸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전히 아까 제가 정치 철학은 근거의 학이라고 했는데요. 이 근거의 학을 민주주의는 추구합니다. 어떻게 추구합니까? 무근거적인 힘으로. 과거의 근거에 얽매이지 않는 무근거적인 힘으로 그러나 스스로 새로운 근거 짓기를 하는 게 민주주의. 정치학의 전환은 바로 그 지점에 시작이 됩니다. 과거의 근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러나 새로운 근거 짓기를 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전환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계속 나오시던 어떤 젊은 청년 문제 한 분은 안 보시는데 이를 통해
한국에 사회복무제가 없죠. 사회복무제가 없고 많은 젊은이들이 집중호흡을 거부해서 스스로 감옥을 선택하는 기후적인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러나 사실은 여러 가지 근거들이 충돌하는 체계가 문제적 체계이기 때문에 이 근거를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를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 양심을 도출할 자유, 양심을 형성할 자유 등등 여러 가지 법적 근거에 호소해서 자신의 행동을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적 병역법이란 말도 그래서 나온 거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선택을 한 이유는 사실은 양심의 자유는 그들이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알더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과거의 근거, 즉 국방의 의무를 병역의 의무로 동일하는 과거의 근거에 대해서 의심을 풀고 그리고 과거의 근거에 대해서 자기는 다른 근거 찾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마키아벨리의 정치 사상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키아벨리가 무질서 상태에서 군주의 필수성을 말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무질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주가 필요하다고 마키아벨리가 그 군주는 힘과 지혜를 골고루 가져야 되고 교환해야 되고 그리고 게다가 사실상 유명하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그 군주가 질서를 회복하면 공화정으로 이행이 되고 교육제도를 통해서 교육제도를 통해서 시민의 능력, 시민의 힘이 길러져야 됩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화적 상태에서는 시민의 힘에 기초해야 됩니다. 그래 국가의 어떤 안정성이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가 그 시민의 힘으로 결정적으로 그게 사실은 시민 군대입니다. 명예로운 정치신은 스스로 부장해야 되고요. 그게 힘이라는 거죠. 최초에는 사실은 군주가 부장하고 있는 건데 공화국이 되면 시민이 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날의 헌법국가에 있는 시민인데 그게 모병이건 또는 징병이건 어쨌건 시민군이어야 된다는 점은 아마 나중에 보면 마키아벨리까지 거슬러 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죠.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혹은 판결을 내리는 재판 스타프의 머릿속에 있는 힘은 무장 국가적으로 주입된 군대입니다. 그런데 시민군의 사상이 아직 유효한 사상입니다. 그런데 과연 시민의 힘이라는 게 그런 무장 요구가 있을까? 기본적인 힘은 사실은
창설적인 근거 찾기입니다. 과거의 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현재에서 창설적인 근거를 찾고 바로 그와 같은 힘. 이게 독립적인 시민. 독립적인 시민. 스스로 제 발로 서 있고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시민. 그럴 때 정치적으로 가장 마키아벨리적으로 따질 때고 시민 문제를 역사상 최초로 알려진 마키아벨리식으로 따질 때도 그럴 때 가장 안정적인 국가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로 갑자기 어떤 자리가 하나 비어 있어서 예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깊이적으로. 물론 사회부 문제, 다른 모든 나라에 도입된 이 사회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시민의 힘이라는 문제로 바꿔서 우리가 지금의 사실관계와 좀 다른 철학적인 사고를 전개해 간다고 하면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이란 사실은 민주주의를 계속 더 많이 전진시켜갈 수 있는 힘을 뜻하지 단순히 시민이 가지고 있는 무장력, 시민군대의 무장력을 뜻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정치학의 전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은 대강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그간 강의를 하면서 좀 더 알고 싶었던 것, 자세하게 알고 싶었던 것, 또는 뭐 질문이 있었던 것, 혹은 강의하고 불안한 문제라도 뭐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냐,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고,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는 한 질문 좀 깊이 있게 하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없어요? 강의랑은 좀 떨어진 건데요. 네. 이제 우리가 요즘에 프레카리아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좀 고민이 드는 게 기존에 프레카리아트라고 하면 이게 푸른 작업복을 입은 남성 노동자 이런 선명한 상이 있잖아요. 근데 프레카리아트라고 했을 때 사실 프레카리아트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많은 걸 포괄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잡히는 상이 없는 것 같아서 뭐 대체 프레카리아트를 뭐라고 하고 이들을 혼용할 때 주체로 뭘 해야 할지 잡히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그러니까 묶어낼 수 있다는 게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뭐라고 할 만한 게 있는지. 네. 그 뜻이 불안정한 자다. 네. 불안정한 자가 어떤 이미지로 잡히면 불안정한 자가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미지로 잡힐 수 있겠습니다. 단지 문제는 이것은 대비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어떤 안정적 고용에 대해서 이게 아니다라는 대비적인 개념이잖아요. 이것은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부정적 이론 체제예요. 문제는 프롤레타리아트가 말조차도 원래는 부정적 이론이에요. 부정적 이론 자체가 부정적인 이론으로 바뀌는데 저는 이 말의 경우에 그렇게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프롤레타리아트.
그 말 자체가 이미 안정적인 노동자를 갖다가 대칭적인 상으로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 안정적인 샐러리아트, 샐러리맨을 다 대비해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보편화되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름이 긍정적인 어떤 이름으로 바뀐 역사는 예전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노동자 아니에요. 참 10년 전만 해도요, 그런 걸 많이 썼어요. 지금도 많이 쓸 거죠. 그렇게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한가 노동자의 처지로 떨어지고 뭐 이런 말 막 썼어요. 진짜 처지로 떨어지고 해요, 노동자가. 근데 지금은 그렇게 쓰면 화내잖아요. 그리고 그 인권의식인지 혹은 노동자 계급성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뭐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화를 냅니다. 어쨌든 여전히 일부에서는 그것이 수치스럽고 부정적인 거겠지만 대다수에게 있어서 그래 나온 노동자라고 말하는 게 별로 이상한 얘기가 아닌 게 됐습니다. 이런 변화는 있는데 과연 프레카리아트, 불안정한 자가 그와 같은 변화를 겪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말의 대칭적인 게 안정적인 샐러리아트를 갖다가 대칭성 속에서만 성립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지금 현재의 신자유주의가 생산한 청년 노동자 그리고 유연화 그리고 비정규직 양산 이후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을 과거와 달리 그 특징을 정확하게 찝어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 철학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정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편화입니다. 근데 정치 철학에서 제가 이 주제는 거의 다루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보편화 또는 보편주의. 저는 사실 보편주의 정치 철학론을 여러분들께 강의한 꼴이 됩니다. 그런데 뭐 그것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정치 철학도 있죠. 특수주의. 예를 들어 20세기의 미국의 커뮤니테리아니즘, 미국의 공동체주의, 한국의 정의란 무엇인가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던 누구죠? 네, 샌들 등의 공동체주의였습니다. 그건 특수주의 정치학입니다. 그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보편적인 질문들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정치학이란 어떤 혁명, 어떤 역사의 산물이고 그와 같은 구체적인 컨텍스트,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흐름은 사실은 공리주의도 그랬고 아까 말씀드린 벤담이라든지 닐, 그리고 휴움 다 그런 입장입니다. 역사 속에서 특수주의는 늘 보편주의의 쌍생활하고 따라다닙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주기정치처럼 어쨌든 이 보편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편적인 정치 공동체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수준에서 바람직한 이상적 정치 공동체 이상적인 폴리데이아에 대한 학이었다는 거죠. 그 근거가 뭔가로 붙는 학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서 폴리테고는 어때야 되는가 그게 뭔가로 묻는 학문을 전개해야 된다. 그게 맞는 거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물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정치학의 근본 문제를 바꿔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과연 이걸 돌아가 봅시다. 불안정한 자. 이로부터 이게 보편적 이름이 될 수 있느냐. 프롤레타리아트라는 말이고요. 사실은 처음에는 그런 보편적 이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됐죠. 만국의 프롤레타리아트의 당연하라고 그럴 때 됐어요. 그때는. 그 다음에 또 안 됐어요. 개입들. 뭐, 우리 말이 돼. 아무도 당연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말 자체에 대해서, 에이, 무슨 소리야. 어떻게 저기 있는, 저기, 동남아시아에 있는 노동자하고 우리가 같아. 이런 사람도 생기는 거고. 사실 안 됐습니다.
근데 목표의 이름이라는 게 중요하죠. 프롤레타리아트라는 이름도 그렇게 안 되는데, 저는 이 목표의 이름으로 불안정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 불안정 상태라는 게, 일단은 극복의 대상이라는 거죠. 신자유주의가 극복의 대상인 것처럼, 뭐 고용 형태에서도 불안정하고 임금도 뭐 들쑥날쑥하고 소득도 뭐 맨날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래서 삶의 불안정성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이게 단결의 상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뭐 프롤레타리아트의 경우에는 그 말 자체가 산업노동자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산업노동의 전반화 속에서 아까 말한 뭐 푸른 작업복 이런 식으로 일종의 일반적인 어떤 상들이 이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결합노동자라고 막스웨인이 하죠. 결합노동자라는 말을 쓰는데 근데 그게 단순히 뭐 이놈은 망치질하고 저놈은 뭐 땜질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공장제도 속에서 하나의 결합된 노동력으로 소반 상품을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결합된 노동자가 되기 때문에 이 결합성, 집단성 등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불안정한 자는 그게 아니죠. 네트워크 산업에 일하는 그 서비스 노동자를 생각해보세요. 그 결합 노동자랑 말하기 힘들잖아요. 스스로가 물론 네트워크 산업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본 위에서 내다보고 노동력을 운영하고 있는 자본의 입장에서는 결합된 노동자였어요. 그런데 그 노동자 개개인이 그런 결합된 노동자가 정식으로 갈 수 있습니까? 매우 힘들죠. 그래서 그런 네이밍보다 저는 긍정적인 네이밍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 철학의 역사에서 굉장히 오래된 민주주의 역사에서 굉장히 오래된 긍정적인 네이밍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내야 될지 피부야 걷고 한번 불안하다. 이 인미라고 해요. 부산놈들 얘기도 하고 정신 나와요. 이게 원래 그냥 로마가 잠깐 조그만 도시국가일 때 왕정으로 회귀했다가 갑자기 이제 포플루스들이 산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벌기를 하면서 다시 공화정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이제 포플루스가 등장하는 이 말이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두 번의 내용입니다. 두 번의 공명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바도 노동자 이럴 때 알바는 부정적인 거고요. 노동자는 긍정적인 거고요. 알바도 노동자. 그렇죠? 네. 한 번 더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알바 노동자도 사람이다. 알바 노동자, 여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떤 정치인들이나 그런 보편 호명을 발명합니다. 보편 호명을 발명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과거에 발명했던 게 사실은 동양식 번역, 피플에 대한 동양식 번역이 유민이었던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 이걸 또 민중이라고 번역한 적도 있습니다. 민중이라고. 근데 요즘 이 말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옛날에는 민중이라고 나도 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민중이라고 누가 얘기를 하면은 그 상이 80년대 향수 같은 상관이고요. 근데 현재적인 상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고명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요즘 많이 쓰는 말도 피해 대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꼭 프레카리아트하고 비슷한 겁니다. 신자유주의 피해 대중, 금융 피해자부터 시작하고,
온갖 피해 대중, 여러 가지 이 억압과 차별에 대한 피해 대중에 이런 말도 쓰는데 뭔가 긍정적 호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편적 호명, 긍정적 호명, 그걸 할 때 그 정치 운동이 결집력을 가지고 성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사람이라고 썼어요. 국민이란 말, 민중이란 말이 굉장히 우리한테 이제 더 이상 낙하고 또 다른 말을 만들어내니까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이라는 말이 과거 민주당 정권이 썼다고 그러는데 그거 썼느냐 안 썼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또 용산 참사 때도 그런 말 썼잖아요. 여기 사람입니다. 결국 사람이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까 제가 폴리테우마라는 말을 자주 쓰는 거예요. 이거 역시 별로 딴 게 아닙니다. 만드는 사람이에요. 정치체를 만드는 사람. 사람들이죠. 프레카리아트를 이렇게 신성화하는 일 그런 건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노동자 운동이 프롤레타리아트를 신성화했습니다. 그 결과 노동 무신주의, 노동 숭배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 많이 하는 게 막 좋은 일이 돼요. 일 많이 하면 사실 이유 많이 만들어주고 자취 많이 당하는 거잖아요. 나가가지고 일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돼서 1년에 3,600시간씩 일도 하시고 그 사이에 젊은 분들은 일자리가 없고 이런 해괴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노동의 신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상한 거죠. 이제 누구도 노동의 신성성을 믿지 않아요.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신성한 것은 활동이죠. 인간 본연의 활동이 신성한 거지 임금 노동이 신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 임금 노동이 왜 신성하게 됐을까요? 노동자 운동이 그런 긍정적 보편호명을 발명했고 거기서 너무 지나치게 긍정화해버리고 그 시대가 막 50년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후유증도 나왔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은 그렇게 하기도 힘들다. 보편호명을 하기도 힘들고 긍정적인 네이밍을 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프레카리아트란 현실의 이 부당한 상태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걸로 끝내야지 그것을 어떤 미래의 주체이냐 이렇게 프레카리아트는 다 무시당하고 프레카리아트는 어쩌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전혀 없다. 오히려 두 번의 호명을 합시다. 제 의견입니다. 알바 노동자도 사람이다. 알바도 노동자도 이런 식의 두 번의 호명을 하는데 사람이란 하나 주어요. 진실한 사람의 정치 철학 강의 잘 들었고 네. 근데 마무리하는 시점에 의문인지도 모르겠는데 네. 정치 철학이 무엇인가요? 정치라고? 그러니까 통상 정치학과 학문 체계에 네. 철학이 이제 분리되어 있는데 그게 그 같이 웃긴 배경 아니면 네. 실제 그런 학문이 있는 건지 좀 설명을 드리죠. 약간의 상식적인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정치학의 탄생은 근대가 아니라 현대에 와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사실은 그것은 수학이나 물리학의 모델을 따른 엄정과학으로 정치학을 생각한 거죠. 이게 사실 과학입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정치학은. 근데 물론 어느 나라의 대학이든지 정치학과를 가면은 정치 과학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치 사상사 이렇게 해서 정치 철학 교수가 한 명은 앉아있죠. 제가 오늘 떠드는 거, 4번 떠드는 거 같은 거를 죽을 때까지 계속 떠들고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이 한 명은 있습니다. 정치 사상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철학과에 가면은 또 이런 거 하는 교수가 또 있죠. 철학과의 경우에 사실은 이 학제가 최초로 수립된 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는 이론 철학과 실천 철학으로 나왔고요. 실천 철학이 사실은 물리학과 정치 철학으로 나눠집니다. 대표적인 게 정치학이라는 저수입니다. 물리학은 뭐 오늘날 남아있는 게 리포마우스 물리학이 나와있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체계에 따르면 자연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연구는 이론 철학인 거고요. 또 인간의 인식이나 사고에 관한 이 탐구, 이것도 이론 철학이에요. 예를 들어 3단 논법 이런 거 다 이론 철학이에요. 근데 실천 철학은 뭐냐? 이것은 인간의 결국은 정치에 관한 겁니다. 폴리스에 관한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폴리스의 근거가 뭐냐? 어떻게 옳은 거냐? 이런 거를 탐구하는 건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탐구 과제는 그렇게 정했는데 폴리스는 인간 본성에 근거한다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정당성에 대해서 더 깊이 탐구할 필요는 없었다. 말씀드렸던 거죠. 이게 이제 17세기가 되면요. 이 전체가 이제 붕괴가 됩니다. 붕괴가 돼서 물리학에 입각해서 정치 철학을 하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전히 과학이 아닙니다. 아직도 철학입니다. 홉스죠. 그는 자신의 정치관을 정치 물리학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러니까 근대 과학이 등장하고 수학과 물리학의 상에 맞춰서 엄정과학적으로 마치 뭐 3단 문법 하듯이 정치 철학을 연역적 체계로 전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홉스, 스피노자 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 가서는 에이 이게 말이 되냐? 그냥 안 된다. 새로운 어떤 무거운 철학으로 등장하죠. 루소는 근거가 좀 없었고 왜 그래야 되는지. 칸트의 경우에는 당연히 조금 더 다른 문제에서 순수이성과 이론 철학이 있고 그리고 실천이성, 순수이성과 실천이성이라고 나눠서 실천이성에 관한 것으로서 정치 철학이 있습니다. 이 흐름 전체에서 정치 철학의 과제는 근거에 하겠습니다. 국가의 근거. 근데 정치학은 그럼 뭐냐? 국가가 실제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과학적 탐구입니다. 또는 국가가 어떤 힘들 속에서 어떤 위기를 겪는가. 또는 정당에 대한 연구, 선거에 대한 연구 이런 게 다 정치학입니다. 무슨 현실과학. 정치 철학은 왜 필요한가? 현실과학은 우리에게 굉장히 현실에 대한 상당히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주죠. 판단을 요구를 하죠. 판단할 거리를 주죠. 그런데 정치학은 그것만 하면 되지 왜 정치학이 필요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현실의 정치가 단순히 뭐 주먹질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신의 정당성의 근거로 드는 규범적 체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범적 체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근대 정치 철학까지 내려온 그런 체계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의존하죠. 뭐 심지어 뭐 근대 정치 철학에 대해서 그다지 신용하지 않는 사람도 자신의 행위를 설명할 때 이것은 뭐 나의 기본권의 가연이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달리 얘기하면 그것을 이데올로기라 얘기할 수도 있고 문화적인 이론적 해계론이라 얘기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폭넓은 동의기관을 찾습니다. 정치 행위라는 것 자체가. 정치학은 계속 그런 방식으로 소비되어 옵니다. 거꾸로 저는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적극적인 역할. 즉 단순히 현실의 이 정당
현실에서의 선거 제도와 선거 결과를 단순히 이건 이렇다, 이건 이렇다 라고 분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실제 민주주의라는 게 별게 아니고 근거를 찾는 과거의 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근거를 찾는 무궁무한 힘이다라고 본다거든요. 만약 이런 인식을 갖는다면 그런 인식이 어떤 조건에서 그와 같은 힘들이 형성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즉, 정치 철학에 있어서의 전환은 새로운 정치학의 과제를 설정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물론 경험 연구를 해야 되겠죠. 구체적인 현실 연구 없이 단순히 정철학의 전환만으로 이것을 달성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나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과의 있는 현실을 그냥 설명해 주는 것을 넘어서 현실을 재조합하고 재배열하고 현실에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 숨어있는 가능성을 어느 한 끄트머리라도 발견하려고 한다 그러면 정치철학적인 사고의 전환,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가 발견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네. 지금 남북 전쟁 기후니까 지금 네. 남북이 지금 협상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일촉 즉발의 전쟁 직전 상황으로까지는 이게 쇼가 됐든 아니면 팩트가 그렇든 네. 실제 우발적인 상황으로라도 뭐 전쟁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저 정치 철학에 기반하든 아니면 나만의 소위 있는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태도를 펴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답이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전시에는 뭐 자기를 위협하는 모든 사람들이 적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도 봤고 가깝게 실은 저도 고민이 되고 그것을 반사실적 가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제협정 체제의 불안전성 때문에 전쟁 위기야 항상 산조하지만 지난 시간 동안 저는 50년 이후에 그와 같은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도 지금 현재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볼 때는 전쟁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사실적 가정을 해볼 수 있겠죠. 뭐 난담도 어떡하냐고 그런 가정 해볼 수 있겠죠. 저는 이 반사적인 사실적 가정이야말로 굉장히 기본적으로 이게 철학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철학이란.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게 정치학이에요. 만약 그런 일이 나오면 어떡할 거냐. 깊이 생각해야 되겠죠. 사실은 그런데 이런 거 누가 깊이 생각하나요? 반사실적 가정을 안 하고 그런 일이 아니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1%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누가 생각하지 않죠. 저는 그냥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의 가능성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평화의 가능성이란 언제나 판도라의 상자에서 맨 마지막에 튀어나온 다가 희망이었던 것처럼 평화의 가능성이가 언제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평화가 어떠한 정당한 전쟁보다 평화가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인류 역사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평화냐? 평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평화라는 게 나는 평화로우니까 이들이 아마 싸우는 말들 그냥 나는 내 집에 누워 있으면 평화롭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더 이상의 반사실적 가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닥쳤을 때 생각해 뭐 비비주 충탄 뭐 판단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뭐 그런 사람들 나중에는 지들도 평화를 뭐 주장했다고 했지만 뭐 그런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인간의 역사에서 사실은 거의 매우 모든 나날이 전부 폭력과 힘에 어렵져 있던 나중에 보면 부당했던 피해와 문제점을 보지만 역사의 전환을 만들어낸 것은 전부 말입니다. 말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말. 적절한 얘기도 보지만 카이자르가 키케로를 카이자르가 죽은 게 아니죠. 그래서 키케로가 카이자르 사후에 이렇게 몰려서 죽게 됐을 때 키케로가 남긴 유언이 있죠. 그리고 그가 뭐 로마의 상부 정치가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유언을 집행을 해주는데 내 혓바닥을 뽑아가지고 로마 광장에 걸어가면서 나와야 끝까지 말아야 돼. 말이 죽다가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평화라는 게 구체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것과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평화라는 게. 이 평화의 반영을 모르니까 여기 무장력이잖아요. 무장력. 네? 그럼 뭐 평화란 무장력이 아닌데 뭔 힘이냐. 무장력을 힘이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건. 그런데 사실은 돈이라든지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것이 힘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어떤 억제력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억제력이냐. 축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에도 뭐 최악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 평화라는 게 강권력, 무장력 못지않게 적어도 뭐 완벽한 상태는 아니지만 제도의 기침이 있기 때문에 바닥에 2차전 이후, 그 베트남 전쟁 이후에 그런 뭐 격렬한 일을 피해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그런 구치전, 도박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정전협 형태의 불안전성뿐만 아니라 한반도가 도달해 있는 의식의 저변에 있는 동의, 문화의 수준 이 자체가 아직은 약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 아니고요. 단지 문제는 이제 휴전선 남쪽 아래에 대한 얘기고요. 북쪽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고 뭔 짓을 할지 모르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야 또 제가 정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항상 그런 상관관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고전적인 상대방에 대해서 고전적인 방법을 취하는 상대방들이 있습니다. 상관관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동북아가 사실은 이 문제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기묘하죠. 사실은 항구적인 평화 체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역설적인 상황. 그리고 가장 경제가 발전한 지역, 경제적으로
인구 밀도도 굉장히 높고 경제적으로 황해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까지 굉장히 발전해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 있어서 항구적 평화 체제에 있어서 동북아 평화 체제에 있어서 이거는 사실은 단순히 정법의 과제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정치 세력의 공통의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왜 이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진행이 되는가? 그것은 뭐 일본에도 사실은 재무장을 하고 보전적인 모선을 통해 가지고 지지를 받아내는 정치를 있듯이 보전성을 통해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 아니고 보전성을 통해 가지고 내부에서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저는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은 대충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4회를 했는데요. 네. 4회를 했고 끝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와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경청해 주시고 감사를 드리고 다음에 제가 좀 틈이 나면은 쉽게 잘 쓴 책으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